잘 들리죠?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안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불편하시죠, 보기에? 원래 제가 좀 잘생겼는데, 안대 덕분에, 가리니까 더 잘생겼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교육청에서 이제, 원래부터는 이 학부모에서 주제를 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주요 주제가 뭔가 하면,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를 정해주고, 그 밑에 이제 3가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그리고 2번째 주제가 오늘 이거죠.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또 3번째 주제는 이제 자녀교육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잠수내 크가나에도 초청 강사다, 뭐 잠수내에서 공식적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요. 그건 아니고요. 잠수내라는 포털 사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잠수내라는 포털 사이트는 뭐 공식적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강사 이런 게 없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잠수내가 처음 생길 때,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에 잠수내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잠수내에 들어가서,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실제로 이제 서울에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에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초청받아서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제 이력에 그걸 써놨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잠수내를 많이 아시고 이래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나봐요, 제 이력 중에.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주로 홍보하시죠. 5분, 범위중학교 5분 홍보한다 해놓고는. 그렇습니다. 위에 옷 좀 벗고. 네. 저는 뭐 자녀교육 전문가 이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대학 다닐 때도 맨날 데모만 하고 이래가지고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원래 한 50개 초등학교에 이제 제가 불려나가는 좀 이렇게 알려진 이렇게 강사가 됐죠. 왜냐하면 저는 뭐 어머니께 오신 다른 선생님들처럼 교직에 오래 있었던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전공을 한 이런 분들이거나, 이제 이런 교육 관련 전공들이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제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애 내가 키울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만 해라 하면서. 근데 이순이한테 하니까, 동도 초등학교 가니까 이 말만 했는데도 복수가 막 쏘가지고 이러더라고. 엄마들이 그만큼 육아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받나 봐요. 그죠? 저 그래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제가 차고 앉았어요. 그래서 직접 아이를 키웠죠, 제가. 참고로 우리 아이는 지금 26,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미리 엄마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수능에서 전국 250등 정도를 했어요. 대구에서 한 10등? 그러니까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로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배 학부모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뭘 선택하려고 하면 혼란스럽고, 또 하루 종일 애하고 찌고볶고 싸우고 잔소리 했는데 잘 때 되면 진도 나간 것 없고, 그래서 허탈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겪은 그런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막상 이제 4살 때 그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치고 제가 아이를 차지하고 앉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 돌이켜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과 제 동생 이렇게 3명이 거의 뭐, 이런저런 초등학교를 전전하고 엄마는 공장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 집에서 엄마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전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어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공장 다니다가 이제 검정고시하고 이래서 대학 갔는데, 그러니까 막상 내 아이를 제가 겪었던 그 인생의 아쉬움? 이런 것이 없이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히 더 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뭐 초등학교 시절도 그랬지만, 뭐 사춘기 시절에 특히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럽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특별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저는 뭐 길이 안 보여요. 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제가 다 노란 처음에 실어 보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 제가 다 하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했다고요. 근데 엄마들 보니까 노란 차 딱 떠나고 나니까 학기 초에 자기들끼리 눈 맞추고 뭐 밑에서 수다 떨고 이러더니 며칠 있으니까 납치해서 올라가더라.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 큰애 키울 것 같은 언니 있잖아요. 같이 뭐 유치원을 보내지만 큰애 있는 언니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 데리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궁금한 거 묻고 적고 막 그 사귀 전 그 좀 있으면 언니 집에 내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또 건너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스캔 막 하고 전집 어떻게 꽂혀 있는지 학습지에 뭘 하고 있는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대요. 요즘 엄마들은 좀 더 빨라져가지고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 문화센터 같은 데서 막 벌써 눈 마주치고 팀 짜고 또 더 젊은 엄마들은 요즘 산후조리원부터 전화번호 따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 노란차 태워 보내고 만세 부르면서 해방감을 느끼다가 이제 언니들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보를 유통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저도 또 막 넉살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침성 있게 막 누님 뭐 이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외롭게 아이를 봤어요. 외롭게. 이거 싫어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뭔가 하면 시내 가장 큰 서점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샀어요. 이런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울 당시에만 해도 교보용풍이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서적이 대구에서 가장 큰 서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본영당 서점 이런 건데. 그 교보문 지하에 가가지고 육아 코너 있거든요. 거기 있는 책들을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특히 영재, 서울대 뭐 이런 글자 들어간 책을 중심으로 진짜 제 기억에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거의 다 읽었죠. 다 읽고 나니까 뭐 하나 딱 잡히는 게 있어요. 모든 육아서적이. 또 여성지 있잖아요. 오먼센스니 뭐 주부생활이니 이런 거 보면 가끔 성공한 아줌마들의 그 교육 섹션 그 수기 같은 게 좀 실리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이렇게 명문대 보내거나 자녀교육 성공한 부모들이 책을 많이 냈어요. 수기류죠. 수기류. 그런 것들을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딱 잡히는 엑기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일단 공부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책을 좋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때 우리 애 4살, 5살 그림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 하면서.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우리 와이프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였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우연히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본 거야. 이제 제가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하면 요즘은 엄마들이 전부 뭐 전집 매장 이런 거 생각해요. 전집 매장에 어린이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은 잘 만들어진 품질 좋은 단행본 서적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그런 서점이 대구에 너댓 군데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죠. 지금은 거의 다 망했어요. 인터넷 서점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근데 운 좋게 전 달서구 사는데 달서구 송현동에 서부중앙 근처에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우치라는 서점을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저를 끌고 애 끌고 막 가더라고, 거기. 그게 제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와이프에 끌려서 억지로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게 익숙한 그 출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경북대학교 법대 다닐 때 맨날 데모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북대 앞에다가 이념 서적을 파는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법부 위반으로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유명한 창빈이 뭐 이런 출판사들이 주로 그런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하죠. 사회과학 서적들을 발간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 경대 학생들에게 팔고 이랬죠.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다가 어떤 1학년이 우리 서점에서 책을 사갔는데 하숙집 주인이 신고했어요. 그 집에 맨날 대학교 1학년짜리 모여가지고 쑥뚝쑥뚝 떼고 이러는 거라, 그 당시에. 하숙집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잡혀갔죠, 얘들이, 1학년들이. 그때 상대 1학년들이었는데, 거기가 조사해보니까 어떤 서점에서 경대 동문 앞에 있는 일청담 서점에서 책을 샀다는 거야. 그 일청담 주인이 누구 이래가 김상도다 이래 돼가지고요. 제가 오늘 집에 자고 있는데 형사들 9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차 2대 몰고 와가지고 저를 포위해가지고요.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주로 거래했던 아주 진보적인 출판사들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 어린이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회과학 책을 내던 출판사들이 다 어린이 책으로 전향한 거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창비 아동문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죠? 그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린이 서점을 우리 와이프 따라다니다가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앞장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제가 정말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좋은 그림책을 7권에서 10권씩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읽어주고 또 다 읽고 나면 다시 서점에 나가서 또 책을 사고. 그걸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15살이죠. 한 10년 이상 됐는데 10년 이상.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잘했다 싶어요. 아, 우리 아이와 하여금 좋은 어린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한 거죠. 아이고, 그게 어떻게 뭐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게 됐어요. 어린이 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교보가 내려와가지고 시내 교보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리브로 뭐 이런 서점들이 생기면서 이제 동네 골목 서점이 다 망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이 어린이 서점에 오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동안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저는 받은 돈이 크고 이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죠.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엄마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몇 명 안 됐어요. 제 첫 강의 들은 아줌마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 많았어요? 요즘은 40명씩 오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강의를요 매주 하게 돼요. 매주. 지금도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12년째 지금 무료 강의를 그렇게 엄마하고 자녀교육 강의를 하는데 어린이 서점이 이제 진짜 버티다 안 돼가지고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강의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연구소로 옮겨와가지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한 학기별로 주제를 달리해가지고요. 한 학기는 이제 책과 관련된 강의들, 한 학기는 수학공부법,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보통 이제 2년 커리큘럼으로 제가 매주 어머니들 만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교육청이 알려져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자녀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우리 아이 초3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생겼죠. 저는 생기자마자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15년, 16년째 거기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교육 경험도 없고 완전히 문외한이었지만, 잠수내 안에서 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보고 자녀교육 전문가네요. 뭐 이상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아이 현역 때는 지금 대학생에서 제가 잠수에서 활동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글만 쓰면 뭐 엄청난 조회수, 댓글수 뭐 이런 거 있죠. 뭐 억지로 내가 캐봐야 엄마들 모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잠순에 가면요 1년에 한 번씩 명예회원 투표를 해요. 엄마들에게 가장 그런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도움이 된 회원들을 1년마다 한 번씩 연말에 투표하거든요. 왜? TV에 보면 연예 대상 뭐 시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투표했잖아요. 제가 몇 등인 줄 알아요? 잠수에 가면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고등학생 부모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고등 게시판 딱 한 군데서만 입시 정보를 분석하고 뭐 모의고사 결과를 이렇게 알리고 뭐 이런 글을 썼는데 유딩 게시판, 초딩 게시판 엄마들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제 그동안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뭐 잠수의 엄마들한테는 전국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저를 좀 투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명을 뽑는데 제가 9등했죠, 9등. 제가 명식 잠수의 명예회원이에요. 아까 초청 강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장황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이제 경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요.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예, 이따 치고 들어봤다 치고요. 저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저는 초창기 멤버니까 사실 길을 개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 DVD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뭐 영어는 뭐 아주 순탄하게 뭐 영어뿐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처음 가는 학교에서는 이 엄마표 영어 공부법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지봉초등에서는 오늘 저보고 이거 하러 가더라 책 읽기. 혹시 내년에 불러주시면 엄마표 영어 공부법,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책 읽기 영어 공부법 불러주시면 안 돼요? 책 읽기만 해도 다 못해요. 보통 한 학기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특히 범일초등에서 20분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사진 하나 보고요.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뇌와 책을 안 읽는 사람의 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거 TV 다큐멘터리였어. KBS에서 노란 부분이 이제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하게 그죠?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삐아제나 몬테소리나 이런 이제 분들의 왜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교육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어린이가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죠. 그 행동 발달, 그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달 이 세 가지예요. 뭐 밥 잘 먹이고 뭐 이렇게 유기농 잘 먹이고 하면 이제 신체 건강해지고 행동 발달이 되죠. 그건 보통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육을 통해서 인지 영역의 발달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30명 아이들이 한 선생님의 수업을 똑같이 듣지만 그걸 소화하는 정도는 다 달랐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왜 이럴까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지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천적으로 이 아이가 그 어떤 수업에 임하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책 읽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스키마는 이제 번역하자면 배경지식 또는 선지식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한 수업에 임하기 전까지 이 아이가 경험한 모든 것의 총체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가 얼마나 풍부한가가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가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엄마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 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선생님들 어른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서 엄마들로부터 그런 단어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흘려듣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소화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인지 영역이 발달하는 거죠. 당연히 뭐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 다음에 어휘력, 독해력, 또 좋은 원칙을 만나면요. 표지 디자인, 그림 뭐 이런 것부터 다 달라요. 그래서 창의성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창의적 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엄마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재밌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정서적인 영역이에요. 저 어머니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정서적인 영역.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오는 것 같죠. 친구들하고 뛰놀고 뭐 공부 조금 하고 오는 것 같지만 막상 학교 생활을 해보면요, 아이들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저는 제 초등학교 시절만 생각해도 그래요. 힘센 놈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요. 또 공부 잘하는 애한테 비교당하죠. 또 어떤 애는 운동 잘해요? 치이죠. 어떤 애는 또 쓸데없이 뭐 이상한 게임 잘하는 애들 있죠. 피아노 잘 치는 애 있죠. 뭐 오만 잘하는 애들 틈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비교에 노출돼 있어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선생님도 뭐 공부 못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많은 엄마들이 안타깝게도 과일 깎아놓고 과일 딱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 사랑하려고 기다린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빨리 과일 먹고 손 씻고 할 일 하자 이거예요. 그 스탠바이 딱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쉴 여가가 없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온다는 것은 이 건물로 하우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어디로 돌아와요? 홈으로 돌아와요. 홈으로. 엄마 품속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아이들 꼭 안고 아이고 장하다 기특하다 학교 생활 잘하고 왔지 이렇게 힘든 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몰라도 특히 좀 이 교육열이 높은 동네 있죠. 아파트 밀집 지역 이런 데 가면 더 심해요. 여유가 없다. 자녀에서 잘 모르면서 꼭 동네 언니들 시키는 대로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좀 이따 커서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빨리 돌려내요. 이런 아이들의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조언을 해요. 그러면 막 그거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키우죠. 그런 말 듣고 이제 언니들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 더 불안에 쫓기고 엄마들 애 키워보니까 다 무슨 질병 하나 있죠 여러분들 안에.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게 결정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충동조절장애. 뚜껑이 언제 열리고 날라가 뿌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한 개 틀리면 있잖아요. 바로 막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저는 바로 발로 차쁘거나 머리 쥐박거나 막 정신 차리라고. 요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뚜껑이 더 열리면 때리다 보면 또 열리 더 받거든요. 그럼 막 풀리도 문제집 붙들 말아가 막 머리 통 쥐어받고 막 더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문제집 째쁘고 막 니 같으면 공부할 자격 없어 그랬어. 몇 장 째가 쓰레기 쳐받고 막 그리고 자체 가지고 아유 내일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이게 정신과 가도 약도 없어요. 뭐 정기적으로 발작을 해야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투여할 텐데 이건 부정기적이거든. 언제 뚜껑 날아갈지 모르고 특히 시대감 갔다 오면 더 빨리 발작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저도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쩌면 자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고요.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몇 시간 그러면 정신 차리시죠? 그러면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쬐는 거 졸업 끄집내가지고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막 원상 복구한 다음에 이제 상처받고 자러간 아이한테 뛰가잖아요. 뛰가 끌어안고 막 저는 우리 아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애 막 뺨을 써주면서 우리 아들 미안해.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러고 진짜 진심으로 많이 빌었어요. 비록 내일 또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빌어서 우리 아이 마음을 풀어서 재워야 하니까. 이런 실패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체육기를 통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집에 와서도 우리로부터 따뜻한 말 잘 못 듣죠.
우리 맨날 해라 마라 뭐 지시형 아니면 확인형 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 mp3 들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녹음 한번 떠보라니까. 애를 살리는 말 하나도 없고요. 다 아이를 죽이는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점점 아이들 낮아지는 거죠. 우리 애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장에다가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아니 그걸 꼭 와이프가 보고 꼭 내한테 해준다? 지만 보고 넘어가면 될 긴데 내 상처받으라고 꼭?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많은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고상하게 말하면 독학 검정고시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웠어요. 공부는 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공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설거지를 해도요 지가 직접 해봐야 되지. 설거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을 아무리 배워봐도 막상 해보면 막 그릇 떨어뜨리고 퐁퐁의 양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끔 마음이 나서 이제 우리 집 설거지만 1시간 걸려요. 우리 2식구 살거든요. 애는 서울 가 있고. 근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몸으로 직접 이제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좋은 언니처럼 만나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위로를 아이한테 해줘요. 그 과정을 이제 이거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세 과제로 나누죠. 어떤 좋은 언니처럼 만나면 우선 아이가 자기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들 읽을 만한 유명한 그림책 중에 틀려도 괜찮아 이런 일본 그림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벌써 동의시가 되죠. 나는 맨날 틀려가지고 혼나는데 이 책의 제목은 틀려도 괜찮다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제목부터 벌써 마음에 들죠. 그래서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동일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들 보시면 몇 달 전인가 태양의 후예 하니까 엄마들이 다 지가 송혜교하고 동일시 지켜가지고 난리더라고. 수목 드라마 있죠. 수목 드라마. 아니 우리 연구소 카톡방에 엄마들 40몇 명 50몇 명 있고 제 혼자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거기다가 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송중기 사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눈이 안구정화한다 기사코 막. 아이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진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수목 드라마 할 때 남편들의 행동 요령하면서. 수요일날은 절대로 저녁 안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도 거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안방에 딱 짱 박히래. 왜냐면 엄마들은 송중기를 지금 기대하고 10시 되면 본방한다고 본방 사수하고 있는데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샌다고. 그 연습이 끝난 다음에도 아직 손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나오면 안 된대. 엄마들이 잔영을 즐길 때까지 그냥 이런 긴 메시지를 받고 이랬거든요. 이게 전부 동일시에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갈등도 있고 막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뭐 뽀뽀할랑 말랑하고 막 이카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송혜교와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책도 책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될 수 있는 이런 책, 이런 게 좋은 어린이 책이죠. 그러면 그 주인공이 웃고 울 때 나도 함께 웃고 울고 하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받은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웬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되죠. 이걸 보고 영어로 어렵게 카타르시스 이렇게 내면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자기 정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알게 되죠. 아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시끌벅적한 이유가 수성구 쪽이 이 학부모 영양강 교육을 시작한 동기도 그래요.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랬어요. 그 4년 전에 특히 대구가 시끄러웠죠. 그 이제 우동규 교육감께서 학교만의 노력은 이거 불가능하구나. 학부모들도 함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이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물론 좋은 주변의 어른들 멘토를 만나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 아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시험에 예를 들어 틀려도 괜찮아 같은 책을 예를 들면 틀려서 엄마들이 혼을 내지만 사실은 본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위험한 짓을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가출한다든지. 뭘 하나 깨닫게 돼요. 그 한 책을 읽으면서 이걸 보고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그러죠. 통찰.
책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교훈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 어떤 책을 따라가다 보면 뭘 하나씩 얻게 돼요. 이게 책 읽기의 힘이죠, 힘.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게 이제 책 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 영역의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 읽기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엄마들도 중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안 그렇죠. 현실은 뭐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멀리는 못 가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 딱 보면요. 고등학교 수능교사장, 국어고사장이 첫 교실이에요, 첫 교실. 안 그래도 수능이라는 게 긴장이 돼요. 근데 이제 국어시험부터 치죠. 국어시험의 수능 문제지는요, 8절지로 16쪽이 나와요. 16쪽. 엄청난 분량이죠. 보통 초딩 때 뭐, 국어시험 문제 이렇게 봐야 뭐, 3쪽? 4쪽이 나와요? 2쪽요? 근데 하여튼, 고3 가면요, 수능에서 16쪽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수능 세대죠, 사실은. 40 이하분들은 대부분 수능 쳐봤죠. 한때는요, 18쪽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8절지로. 거기에 뭐 폰트 캐봐야 12폰트, 아니면 10폰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작죠. 산더미 많은 지문 주고, 그것이 한바씩 읽어서 뭐 이해하고 밑줄친 기억이 말하지 않는 것은 개사코 뭐 이렇게 풀다 보면 세 문제 달랑 풀고 나면요. 다음 지문이 또 나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수능 1시간을 치는 거죠, 그것이. 근데 이건 수학하고 달라서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왜? 우리말로 돼 있어가지고 지 양심이 있지.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끝까지 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책읽기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실제로 희한한 일인데 30명이 한 교실에서 수능을 치는데 끝까지 다 풀고요. 가져간 수험지 뒷면에다가 정답을 옮겨 적죠. 배웠죠? 고3 때. 그걸 제대로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책을 충분히 읽고 이런 아이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이게 우리말이지만 아리까리하고 이렇죠. 그래서 모자란 시간에 뒷부분은 대부분 찍죠. 찍는 기술 가르쳐주죠. 피해 다니지 말고 한 번으로 밀어라 뭐 이런 말 있죠. 그것도 운이 좋으면 뭐 한 번으로 밀어가지고 오지선당이니까 5문제 찍으면 한 문제는 맞아야 되는데 운이 좋아야 2문제 맞는 거지. 안 그러면 다 틀릴 수도 있어. 이 비극이죠, 비극.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가봐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야자 시간이 있죠. 사실은 공부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공부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게 남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도 해봤겠지만 가장 자기 실력이 쌓이는 시간은요, 야자 시간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일반 수업하고 보충 수업하고 저녁 먹고 야자 2시간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뽑혀가지고 특설반 해가지고 야자를 4시간씩 하고 그래요. 야자 시간에요, 딱 가보면 거기 국어 공부하고 있는 애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수학 공부예요. 고등학교에서 자기 공부 시간의 6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의 그 체계가 그렇죠. 수학이 가장 중요한데 범위는 넓고 난이도는 높고 이러니까.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체계 갈수록 특설반에 가면 다 수학이 정석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찌랄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 꼭 수학이 정석이 구닥다리다 뭐 요즘 출제 경향고 안 맞다 이 지랄하고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수학이 정석 들고 있어요. 그거 하니라고 이제 자기 공부를 다 보내죠. 나머지 30%는 영어, 10%는 기타. 국어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필름 돌립니다. 중학교 때 오면 사춘기죠. 요즘 특히 스마트폰 다 들고 있어요. 뭐 대책 없어요, 대책. 여자애들은 SNS 하고 있고, 남자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답답해가지고, 여기 특히, 지산 법물에 뭐, 그거 많죠? 뒷골목으로 가면 이거 뭐더라? 동화문화센터? 동화백화점이에요? 동화점 뒷골목 이런 데 가면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뭐, 학원들 많죠? 학원이 아니고 뭐라 하노, 이거? 애매한 소규모, 그죠? 그룹과에 뭐 이런 거 많죠. 저런 데 가면 이제 독서논술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럼 독서논술 보내는 거라 하도 답답하니까 책은 안 읽지.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 독서노수 가서 전문가들이 한 달에 4권이라도 뭐 추천하면 그거라도 읽겠지. 하지만 습관이 안 되면 못 읽어요. 그래서 돈만 갖다 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되면요. 뭐 비슷한 패턴이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불안하고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벌써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구분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논술하고 보내거나 아니면 학습지 해야 돼요. 학습지. 한우리 독서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지혜의 숲, 기사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는 뭐예요? 싱크뷰, 장원, 뭐 눈높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답답한 일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정말 아이고 다음에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내가 못됐게 말씀드리네요. 짱구짓이에요, 짱구짓. 어르신 책을 충분히 읽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문제 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문제는 언제 풀어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문제 풀기예요. 모의고사, 중간기말, 1년에 12번 시험 친다 이거.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뭐해요? 오답 처리하고 맨날 문제 푸는 스킬 가르치죠. 이러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절로 연습하게 되는데 그걸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문제풀이 연습하고 다 학습지 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뭐 좀 진보한 말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주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엄마들한테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일이 뭔가 하면 저학년 시절 학습지 하는 거예요. 특히 국어 학습지.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좋은 어린이 책을 읽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이게요, 나중에 가면 정말 큰 효과가 나요. 우리 아이 경험을 예로 들면, 우리 아이는요, 고등학교 첫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장기적으로 보고 키워서 내신 공부 이런 거 안 시켰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 중학교 때까지 내신이 형편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걸 알고 있었어. 왜냐면 책 많이 읽고, 자기주적으로 수학 공부했고, 엄마표, 잠수내 영어 공부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내신이 안 좋죠. 그 2월달에 사립고등학교 갔는데 2월달에 상담하재 불러요.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중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생활 기록부 이제 대회비죠. 대회 엄마들한테 안 보여주고 학교로 바로 가는 거 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이 아드님은 반에서 한 3, 4등 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뭐 3, 4등 잘하는 거라면 잘하는 거지만 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아이는 멀리 보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진짜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를 3월달에 쳤는데 우리 아이가 간 학교 그때 1학년 아이들 610명이었어요. 610명 중에 3등 했어요. 3등. 그 어렵다는 모의고사 수학 100점 맞고 영어 98점 맞았어요. 국어만 딱 2등급 82점.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알았죠. 이제 고등학교 가서 3년 동안 문제풀이를 계속 할 테니까 국어 성적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왜? 책 읽기를 누구보다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양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600명 중 3등을 했는데 딱 1학년 마지막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600명 중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1등 하던 엄마가 우리 집 전화가 딱 왔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싫어요. 우리 와이프가 받았어. 그래서 재빨리 저를 바꿔주면서 우리 집 교육 담당은 아빠라 그랬어. 제가 받으니까 이 아줌마가 바로 전화 끊었거든. 물론 그 집 아이도 아주 잘해가지고 이과로 가서 울산대 의대를 갔어요. 울산대 의대는 메이저 5대 의대 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이게 메이저 5대 의대예요. 좀 다르죠? 고대 의학과는요, 이 메이저 안에 못 들어요. 뭐 하여튼 입시 써야 있어요. 병원의, 그 부속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울산대 의대는 현대 아산병원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과 그 아이는 그래 울산대 의대 나중에 갔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었지만 고등학교 가서 계속 문제풀이를 하니까 성적은 저절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봐야 돼. 길게. 이걸 보고 전략적 사고 이렇게 불러요. 전략적 사고. 보통 엄마들이 단편적 사고를 잘해요. 엄마들 뭐 콩나물값 깎는데 억수로 강하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억수로 강해요. 그러니까 뭐 쿠팡에 가가지고 뭐 할인하는 거 뭐 이런 거 막 하고 이러더라고. 젊은 엄마들 특히 요즘 핸드폰으로 막 하니까. 근데 자녀 교육은 좀 길게 봐야 돼, 길게. 그래서 당장 내가 좀 불안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요놈의 학습지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항상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 뭘 하더라도 옆집에 현내가 한다고 또는 동네 언니가 하락한다고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특히 동네 언니들 조심해야 돼.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어요. 장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동네 언니도 사실 잘 몰라요. 이제 뭐 5학년 언니가 뭘 하겠어요. 여기 5학년 언니들 맛있겠네. 통합이죠, 통합. 예. 미안해요, 5학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키워보니까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게 유아기 때 다 책 중요하다는 사실 알았어. 또 동네들 중에 또 교원 아줌마가 한 명 있네. 그럼 데리고 가서 뭐 좋은 강의 있다고 들어보라 하고 가보니까 푸르미 아빠가 내려서 강의하고 있고 막. 거기 가면 뭐 전집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뭐 자연관찰,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뭐 위인 전집,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는 뭐 역사, 뭐 경제, 뭐 아유 씨. 어떤 거실을 찍었어요. 전부 다 자기 집이라 하더라고. 이 책이에요, 인테리어예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다 이렇게 샀나요? 왜?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세트바리로 막 용기 있는 엄마들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서 도배하죠. 그래도 얼마 안 차요. 한 2천만 원씩 사봐요. 방을 뭐 3년도 안 찬다니까. 그리고 또 할인해 준다 한다, 할인. 엄마들 할인의 함정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백화점 가도 뭐. 아, 정가를 높이 책정하고 할인해주면 거기는 뭐 할인 안 해주고 똑같은데 할인의 함정이 빠지죠. 무엇보다도 이런 책 읽기는요, 애들이 책에 질리게 만들죠, 질리게. 그리고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흐르게 해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 학력고사 시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보고 천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까 범일중학교에서 와서 하더라고. 요즘은 뭐라고요? 뭐 융합형 인재, 창의적 인재 이렇게 하죠. 지식은 다 어디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다 있어요. 모르면 그거 물으면 돼. 근데 이제 이미 공개된 지식을 토대로 그걸 어떻게 융합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해내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시대죠.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 읽기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슬픈 일이 벌어져요. 7살짜리 어떤 꼬마가 잠수네 아이인데 저하고 같이 뭐 강원도 놀러 갔는데 축구를 하게 됐어요. 7살짜리 하고 이제 제가 막 공을 몰고 7살짜리한테 갔어요. 골대 앞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어요. 7살짜리가. 근데 얘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어른이 막 공을 몰고 막 자기 앞으로 오니까 애가 하는 말이 표현이 멋져요. 와, 간이 뭐? 콩팥에서 이자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기억도 잘 안 나. 하도 정확하게 신체 장기를 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간이 원래 요쯤 있는데 이게 툭 떨어진다는 뜻이죠. 왜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간이 떨어진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얘는 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있다니까. 7살짜리가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이 지식책 읽기죠. 근데 이렇게 다 했죠. 유아기 때. 근데 이상하게 초등 들어가면 애들 책을 안 읽는다. 물론 간혹 창작 동화 개사고 있지만 그것도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어림도 없어요. 뭐 이거 사실 어떤 전집 회사에서 이렇게 권하는 걸 제가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욕심이죠, 우리 욕심. 저는 아이가 5학년 때인가 9학년 때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자녀에 관심이 있고 학원 다니면서 고생 안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애가 너무 포실한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 기획했어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아빠 인생 따라잡기 하면서. 그 제가 비산동 슬럼가에 살면서 그 학고방 같은 집을 전전했잖아요. 많은 집을 이사했는데 거기를 아이하고 직접 가보기로 이제 체험학습. 아빠 인생 따라하기. 내가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참 신한 아이디어예요. 포실합게 자란 아이한테 아빠들은 어떻게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덥잖아요. 애가 출발할 때부터 찌랄하고 짜증내고 막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계산하고 막 하도 캐가지고요. 출발하다 말고 제가 짜증나가 때려쳤어요. 그러니 이 새끼야 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은요, 저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다니까. 명절 지내봐요. 뭐, 조상, 뭐, 제사, 저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지금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학년별로 그림체 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어요. 추석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추석 고유 풍습에 관한 이제 그림책을 선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해보거든요. 성묘가 뭔지, 벌초가 뭔지, 또 뭐죠? 아침에, 그 명절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차례라고 부르죠.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날 게임했는데요. 기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뭐 인물 이야기 읽힌다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세 아이한테 무슨 인물 이야기를 읽혀요. 저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는데 외국의 그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에디슨 읽으면서 막 에디슨이 뭐 달걀을 안고 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진득하게 막 그런 책 읽고 니도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엄마들 보니까 아이들 옷 사줄 때는 돈 아끼면서 고키에 한 2벌, 키 좀 크면 또 사고, 신발도 그렇죠. 조금씩 자랄 때마다 거기 맞게 옷 사고 이러죠. 그리고 물려주고 막 이렇게 맞죠? 근데 어떻게 저놈의 책은 한 번에 수백 벌씩 아니고 수백 권씩 사는 거 몰라. 전지 보통 한 세트 사면 뭐 몇십 권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 아까 말한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도 이렇게 꾸준히 자라는 거죠. 그 자라는 그 발달 과정에 맞게 좋은 어린이책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옷을 수백 벌 사놓고 알아서 입어라 하듯이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상한 전집 문화가 판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전집 욕 그만하고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이런 책은 책같이도 여기지도 않아요. 뭐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전집이 조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푸르미 아빠 다 알죠? 네.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애는 같은 나이야. 1991년생. 근데 우리 애는 2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찍 들어갔어, 푸르미보다. 푸르미 아빠가 우리 애 초3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 책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분하든지.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푸르미 아빠가 한 공헌은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대중적으로 알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보고 사실을 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전집 아저씨한테 전적 의존해서 유치원 갈 돈 가지고 책 읽겠다 하더라고. 유치원 안 보내고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하고. 그래 전집 문화를 막 이렇게 살찌운 거죠. 그래가지고 웅진이나 교원에서 이제 높은 강의를 주고 초청해서 대구에서도 자주 강의해요. 어떤 곳에 강의하러 가면 저보고 대구의 푸르미 아빠다 이렇게 하더라고. 확 발로 한 대 차고 싶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전집을 빨리 팔아치우지 않고는 이 아이들 책을 좋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깝죠? 본전 생각 나가지고 언젠간 읽겠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또 극하다 보면 가끔씩 전집 한번 쳐다보다 애 얼굴 쳐다보다 전집 쳐다보다 애 얼굴 쳐다보다 뚜껑 또 날아간다니까. 진짜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요. 일단 엄마들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대부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전부 뭐 책이라고 들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뭐 학습 만화 같은 거 들고 있는데도 책이라고 좋아가지고 특히 요즘 애들 다 Y 들고 있죠. 그래서 책 좀 읽는다는 놈은 Y 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큰 서점 같은 데 가면 전부 할인이 아니고 마진이 큰 그죠? 그런 학습 만화를 매대 중앙에 비치하고 있어요. 그 엄마들 책 고르지 못하겠죠. 다 만화밖에 없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책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그 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돼야 되죠. 다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식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한 달 생활비 가운데서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거 다 다르죠. 제가 엄마들 지켜보니까 책이 중요하다 해가 다 동의하더라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책 한 권 빼도 어린이 서점에 와가지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제가 한 번 딱 골라가는 엄마도 봤어요. 아우, 안 오는 엄마보다 낫지만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또 애 공부 잘하길 기대한다? 아니, 어차피 유전자는 배렸고 후천적으로 책이라도 많이 읽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유전자는 뭐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네 머리가 좋니 내 머리가 좋니 하면서 남편하고 맨날 개발 소용없고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좋은 환경이 다른 게 아니고 학원 많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책들이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죠. 엄마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거 좀 뭐 하여튼 자랑이지만, 작년에 우리 아이가 로스쿨 입문시험에 붙였어요. 우리 아이는 로스쿨 갈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내가 서울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제가 금융고시 아니고 경대법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얘한테 쇠뇌를 시켜서 니는 서울법대 가야 돼, 서울법대 가야 돼. 나중에 신이 내 갈 길을 막는지 주요 명문대학의 법대를 다 없애더라고. 그리고 뭐 학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로스쿨 가는 거죠. 법학 전문대학.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래서 갈 데 없어가지고 경영대학을 갔어요. 경영대학 가서 이제 애들은 이제 요즘 애들은요, 저하고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 어른들은 거의 타분하게 뭐 권력, 명예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과 가면 의사, 문과 가면 법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아이한테 법률가를 이제 세뇌시켰죠. 근데 우리 애는 이제 크고 나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겠대. 가고 뭐 외국에 나가서 살겠대. 그래서 지금 취직 공부하고 있어. 근데 아빠 눈치가 좀 보이는가 봐. 미안한가 봐, 아빠한테.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에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한 통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와야 돼, 시험 너.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 식당은 꼭 70점이더라 하면서. 초딩 때 그렇죠? 기말고사 찍어 와가지고 식탁하는 놈들 보면 꼭 난이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인 거라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난이도 구분이 지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지 쉬운 문제를 만났는지 몰라. 그래서 식탁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70점이라. 근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이 하는 애들 보면 95점 아니면 100점이거든. 저도 우리 애가 그 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빈정거렸어요. 꼭 니 같은 애들이 70점이더라 하면서. 20일 후에 애가 진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 인정을 해왔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건 언어 이해, 논리 추론 딱 두 과목째. 한 과목이 35문제씩. 이걸 가지고 문과에서 최상위권 있는 아이들, 로스쿨을 준비하는 아이들, 뭐 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뭐 교수로 가는 애들 있고, 뭐 행정고시 하는 애들 있고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과 상위권 아이들이 로스쿨을 준비하거든요. 작년에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로스쿨 입문시험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은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교과서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교과서가 다 있잖아요. 로스쿨 입문시험이나 뭐 미트 이런 걸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벼락치기로도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25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했는지 이걸 한 방에 평가하는 시험이죠. 이게 로스쿨 입문시험이에요. 교과서 없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맙게도 우리 아이가 그 시험을 쳤는데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120등 하면 뭐 그밖에 못했네 이렇게 생각돼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대 고대 120명, 서강대 성균관대 로스쿨이 80명이에요. 우리 아이는 로스쿨 그 점수를 어머니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표준 점수를 바꾸면 이제 137점인가 받았어. 경대 로스쿨 가려면 이제 110점만 받으면 돼요. 물론 학점도 있고 공인외고 성적도 있고 면접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하지만 일단 로스쿨 점수만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놀랍죠?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카톡이 또 왔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아빠가 내 끌고 어디서 좀 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한 번도 내한테 극한 적 없거든요. 지가 해보니까 이게 25 청년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 후로 책을 꾸준히 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20살 이후로 서울에 올라갔죠. 내신 나빠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요즘은 뭐 내신 없이 서울대 가지만 우리 아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내신 논술 수능 다 봤어요. 정식 때. 서울대 떨어지고 신촌에 갔잖아요. 신촌에서 살면서 맨날 그 가까운데 홍대가 있어. 우리 아이는 맨날 홍대 건너가가지고 클럽에서 놀고요. 뭐 책읽기는 거의 못했죠. 우리 애 방에 서울에 오피스텔 가보니까 책이 한 권도 안 꽂혀있어. 대학생이.
교재도 없어, 교재도. 왜 그 수업하는 거 몰라.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지금 이제 외국계, 이 글로벌 기업 취직하겠다고, 외국,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 그러니까 책을 특별히 따로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언제 읽은 게 결정적이에요? 어린 시절.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 읽기.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만큼 책 읽기는 중요한 거죠. 단순히 뭐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몇 점 맞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단순 계산 문제 말고 수능에 단순 계산 문제 3문제밖에 안 나와요. 2점짜리. 1, 2, 3번. 나머지는 3점, 4점짜리죠. 다 생각을 좀 요하고 특히 4점짜리로 넘어가면 문장제 문제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엎어놓고 대부분 자잖아요. 수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 아이들, 6학년 아이들 7명을 제가 수학 공부 시켜요. 교과서를 가지고 직접 해보거든요. 교과서에 보면 뭐 이야기해보시오, 말해보시오, 이거 있거든요. 애들 여기다 답을 못 써. 숫자를 보면 막 벼락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해보시오, 왜 그렇게 풀었는지 이런 거 하락하면 애들 글을 못 써. 읽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쓰기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책 읽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한 영재교육이 따로 없어요. 영재교육 뭐 용 빼는 거 있을 것 같죠? 다 영재자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교구, 교재 뭐 이런 데다 다 영재자 붙여가지고 막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팩톡 해사고 원래는 또 독일에서 들어오는 뭐라 하더라? 또 유행하는 게 해마다 달라요. 젊은 엄마들은 외국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독일에서 나오는 또 있던데. 가장 좋은 조기교육, 가장 좋은 영재교육은 책 읽기예요. 그리고 책 읽기가 엄마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을 여유가 아이들한테 있어요. 많은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또 다른 사교육도 해야 되니까 태권도 끝나고 피아노 가기 전에 1시간 책 읽어라. 이런 식이죠. 짜투리 시간에 책 읽기 해야 돼요. 이건 책 읽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책 읽기는 게임같이 바로 들이대는 재미를 느끼는 종목이 아니고요. 진득하니 몰입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하면 애들 대부분 뭐예요? 엄마들 앞에서 건성으로 있죠. 스키핑이라고 해요. 그냥 책장 넘기고 있어요. 책 읽기는 저녁 물리고 나서 그냥 충분한 여유가 확보됐을 때 거실에서 함께 이렇게 읽어야 분위기가 잡히고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 좋은 어린 책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어린 책 하는 게 참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이지만 좋은 어린 책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1시 20분이에요. 제가 12시까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초등 저학년 엄마들 같으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초등 저학년 엄마들은 실패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고 네가 읽어라 이렇게 해요. 동생도 돌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왜 영어를 알파벳을 알지만 책 못 읽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떠듬떠듬거리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띄어 읽기도 하고요. 그죠? 그 분위기나 감정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저자의 뜻, 행간에 숨은 의도 이런 것까지 찾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한글만 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떠듬떠듬 읽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야기가. 우리 아이 독서인력은 7세라고 쳐도 엄마가 읽어주면 10세 수준도 엄마가 이제 억양, 감정 이런 걸 디테일하게 살려서 읽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게 느려 터져가지고 애들이 답답하게 느낄 때가 와요. 지가 눈으로 읽는 게 엄마가 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른 날이 온다니까. 그때는 애들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뺏어가요. 엄마 내가 읽을게. 자, 이날 올 때까지. 그리고 엄마들 목 아프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아빠들은 어떻게 돕고 싶은데 못 도와요. 마누라 눈치 보여가지고. 그죠?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책 같은 거 주면서 이걸 좀 읽어주세요 하고 내 설거지 활동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읽어줄 때
그 사치스럽게 글밥 많은 책 이런 거 읽어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하다가 맛이 가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짧은 그림책. 요즘 아이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만화에 많이 접촉하게 돼서 긴 글밥 있는 책 더 많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인 그림책을 읽어주면 길이가 막 그렇게 길지 않아서 훨씬 도움이 되고 그림책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6학년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책 수업을 인문학 수업을 하는데 그림책 가지고 해요. 고학년들에게 생각을 할 만한 뭐 인권, 장애, 차별, 그죠? 전쟁 뭐 이런 거에 관한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런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는 게 좋죠. 얘는요, 비서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평생 지가 스스로 책 읽는 거 우리 연구소 와서 처음 본대. 자, 문제는 이제 좋은 어린이 책이죠. 엄마들은 이제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 책이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전집에 의존하고 많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 우리나라 굴지에서 대형 서점들에서는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지, 이건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이건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네? 이거 참고하시라고. 자, 교보가 전산화된 게 2006년인데 그 이후로 지금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교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보여요. 그래,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자, 이건 뭐 애기용 그림책이니까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좋은 어린이책이에요. 좋은 그림책들이죠, 사실. 대부분이 그림책이고, 그림책 아닌 게 15분 샬롯의 검이죠. 뭐 몇 권 있어요. 마당을 나왔다. 이건 고학년용 책이죠.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체계적이진 않지만 참고하시라고요. 좋은 어린이책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교훈만 그런 거 하면 인터파크에서도 인터파크는 좀 전산화가 일찍 됐어요. 지난 13년 동안 많이 팔린 책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이죠. 전부 베스트셀러예요. 국내 책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강아지똥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신 안동 출신 권정선 선생님이 쓴 강아지똥인데 그걸 필두로 해서 요즘 작가 중에는 5년 전인가 6년 전에 구름빵을 낸 백희나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100만 부를 팔았거든요. 구름빵 가지고. 여기 나온 책들은 전부 한 권 뺄 수 없는 전설적인 책들이에요. 자, 이런 책들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제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책들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만든 어린이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어린이책이 있어요. 시리즈물 말고 시리즈물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해리포터예요. 당연히 8억 몇 천만 부. 그리고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있어요. 이 시리즈물이라서 그렇고 단 한 권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여기 무슨 도서관이죠. 요 도서관 저 액자 있죠, 액자. 액자 밑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공주니에서 나온 샬롯의 거미줄 책이죠. 2권 딱 있더라고. 저기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어린이책을 통틀어서 4,500만 부가 팔렸어요. 유명한 책이죠. 거미와 돼지의 우정을 다룬. 그 고학년용 외국 책들은 국산 책들은 주로 창작가 비평,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서 300권 이상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고요. 외국 창작 동화들 이제 비싼 판권을 주고 사와서 잘 번역하는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죠. 시공주니어 책들이 이 도서관을 쭉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쭉 훑어보니까 이 학교는 독특하게도 책 배치를 시공주니어 책 여기 몇 권, 3권, 5권, 10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서가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거 찾기 참 어렵더라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같이 모아놓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살펴보니까 고학년용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도서관 잘 활용하셔야죠. 어떤 책이 좋은지 먼저 목록을 만든 다음에 그걸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애가 책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사고 이래야 되죠. 샬롯의 검이 제일 많이 팔렸다 했어요. 여기 인터파크에서 몇 등 하고 있어요? 여기 높네. 아까 교보에서는 뭐 15등인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이 팔린 책, 여기에 Y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아예 통계에 잡지도 않아요. 학습만화 이런 건요. 물론 어린 책 시장에서 한 25% 정도는 전부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를 못 읽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려해서 만화책 읽는 것의 3배는 글줄책을 읽도록 잘 이끌어야 되죠. 그 만화책과 글줄책을 이렇게 고루 포함하는 게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얕보지 말고요. 그림책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6학년들도 그림책 가지고 수업하고 있다고 했죠. 시간만 많으면 그림책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뭐 1시간씩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건 미국의 어떤 목사가 만든 그림책이죠. 이것도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2,500만 부가 미국에서 팔렸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특별하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항상 평가에 노출돼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우리도 왜 이웃에서 아이가 좋은 소리 듣게 하고 싶어서 집에서 먼저 아이를 길들이죠. 그만큼 평가가 예민하고요. 항상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이 저 하는 예의 바르네, 저 하는 공부 잘하네, 저 하는 뭐 싸가지 없는 애 뭐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 아이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은. 항상 평가. 우리도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평가가 존재하는 세계는 정말 피곤하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 보면 나무 인형들의 세계인데 나무 인형들 중에 뭐 잘하는 애들은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요. 못하는 애들은 잿빛 점표를 붙여줘요. 우리 사람 사는 삶하고 똑같죠. 근데 금빛 별표를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금빛 별표는 금빛 별표대로 그걸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피곤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내가 한 무슨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세계에서 한 아이가 있는데 항상 얘는 잿빛 점표를 주로 받는 애야.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죠.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얘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얘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떨어졌노? 점표하고 별표가 아무것도 없노?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가 보니까 이 나무 인형들 웬믹이라고 부르는데 나무 인형들을 만든 목수인 거다, 목수. 목수가 목수한테 딱 가니까 목수는 나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만들었지 금빛 별표, 잿빛 별표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너희들은 특별하다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 하면 우리 아이는 우수하다 이렇게 들어.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이 말이죠. 모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특별해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번역이 좀 우리 뉘앙스 이미지에 잘 안 맞죠. 우수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모든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히 저학년들은 이런 책을 아주 자주 읽어줘야 돼요. 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건 캐나다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 로버트 먼치가 쓴 작품인데 이게 캐나다에 사는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번역돼가지고요. 저자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도 3천만 부 이상 팔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 얘기하면 또 내가 울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이 책 얘기하면 늘 울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시면 다른 학교 강의를 한번 보세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제가 한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수학 공부 궁금하시면요.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한 이야기 또 엄마표 영어가 궁금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엄마표 영어 소개한 동영상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다음 카페. 자, 이건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강아지똥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린 그런 강아지똥이 사실은 생명을 싹 틔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민들레를 싹 틔워요. 이걸 통해서 권영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어떤 하찮아 보이는 어떤 것도 다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가치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로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쓴 시거든요. 왜 썼는가 하면 어느 날 다윗이 뒷동산에 산책을 나가봤어. 평소에 산책을 나갈 때는 뒷동산에 바위가 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구리가 맹수에 쫓기는 거예요. 바위 너구리라고 있어요. 바위 너구리는 바위하고 색깔이 똑같아. 사나운 동물한테 쫓기다가 바위 틈에 싹 들어가가지고 딱 있으니까 바위 같은 거야.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그냥 지나갔어요. 다윗이 이걸 보고, 아, 내가 다 모르지만 바위도, 그죠? 뒷동산의 바위도 다 이유가 있구나. 너구리의 쉼터구나. 너구리를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이가 저런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아이는 왜 이런지, 우리가 다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죠? 지금 내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밝혀지는 날이 와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다윗이 말한 그 유명한 시예요. 뒷동산에 과연 너구리의 쉼터로다. 강아지 똥에 나오는 이 강아지 똥이 그렇죠. 강아지 똥이 다 길바닥에 퍼질러져 가지고 사람들 밟으면 냄새나고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데 신기하게도 민들레 홀씨 하나 딱 날아와서, 그죠? 강아지 똥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민들레 자양분이 돼가지고 민들레가 꽃이 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어릴 때 이런 책들을 읽어주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되죠. 구름빵 이건 그림책에서 오랜만에 아빠를 주인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아빠가 출근하고 하러 갔는데 아침을 못 먹고 갔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생각해서 아빠 직장으로, 그죠? 구름 타고 뭐 어떻게 간다는 아주 창의적인, 이 백희나라는 아줌마는, 아줌마 맞나? 시집 갔나? 뉴욕에서 이제 이상한 클레이인가 뭐 이런 걸 전공해 와가지고 지점토 이런 걸로 이 그림책의 배경을 만들어요. 그림책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는 독특한 작가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까 뭐더라? 교보문고에서 1위 한 애기들 위한 책이고, 이거 책목련 이제 책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저학년 문고인데 학교 도서관에 이거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자, 짝꿍책인데 이것도 유명한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일어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어릴 때 이 책 읽어주다 많이 울었어요. 꼭 저 같아가지고. 이 책의 주인공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로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힘들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또 제가 우니까 통과합니다. 오늘 제가 안대를 했기 때문에 울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중학년, 3, 4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나쁜 어린이표. 아이가 학급에서 선생님의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늘 나쁜 어린이표를 받아요. 선생님 서랍에 보면 항상 나쁜 어린이표가 있어. 얘가 하루는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없을 때 선생님 서랍을 뒤져가지고 나쁜 어린이표 다 훔쳐가지고 학교 변기에다 갖다 빠뜨려요. 그리고 나서 불안에 막 떨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죠. 요즘 아이들에게서.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마당을 나온 남탁. 유명한 책이죠. 아까 나쁜 어린이표의 작가가 쓴 거예요. 황선미라고. 이건 너무 유명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이랬죠. 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거 이제 학급이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자기 학급에 장애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가방 들어줄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착한 애 하나가 뭣도 모르고 자기가 가방 들어주겠다고 좋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시작했죠. 가방을 늘 들어주는데 또 학급 안에 못된 아이들이 늘 그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죠. 이 지은이는 고종욱 선생인데 이분은 본인 자신이 장애인이에요. 그 지체장애인, 하반신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인데, 그래서 고종욱 선생은 항상 이 장애, 편견 이런 책들을 주제로 써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번역된 책 중에 하나죠. 아까 샬롯의 거미줄 번역한 시공주니어에서. 로알드 달은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국 작가죠. 이분의 작품은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잠순의 영화 할 때 DVD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이 때는 이제 비디오였는데, DVD를 보면요,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또 마틸다, 또 제임스 슈퍼복숭아, 로알드 달의 작품이거든요. 이거 정말 좋아해요. 애들이 보면요, 막 너무 좋아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면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초콜릿 회사가 전부 초콜릿으로 돼 있어요. 기계도 초콜릿, 뭐 흐르는 물도 모든 시설이 다 초콜릿. 엄마들로 같으면 모든 가재도구가 다 돈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초콜릿 회사에서 이벤트를 벌이는데 이 초콜릿 회사에 세계에서 딱 4명만 초빙하는 거라. 그리고 초콜릿 안에 그 골든 티켓을 넣어놨어요. 전 세계 각국에 배포하는 초콜릿 안에. 그 영국의 어떤 시골에 사는 꼬마 찰리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초콜릿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초콜릿 하나를 딱 사 먹게 됐는데 거기에 이 골든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4명의 어린이가 이 초콜릿 공장을 초청받아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 환상적인. 또 마틸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요 정말 못된 교장선생님 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근데 엄마들은 또 교장선생님 권려주면 되나 하면서 뭐 기존의 관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재단하는 거라.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지금 개봉 영화 중에 마이 리틀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로알드 달의 작품이에요. 우리 애가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 아빠 마이 리틀 자이언트 개봉한다. 지금 보러 갈래? 하면서 갑자기 왜?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책 있잖아 하면서 내 친구 꼬마 거인 마이 리틀 자이언트가 시공주니어에서 내 친구 꼬마 거인으로 번역돼 있어요. 국내 출간돼 있어요. 그게 이 로알드 달의 작품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샬롯의 거미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많이 팔린 삐삐 롱스 카팅, 삐삐 시리즈죠. 이것도 시공주니어에서 다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책이에요. 창비에서 나온 괭이 부리말 아이들. 인천에 가면 괭이 부리말이라고 불리는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 공부방 하는 선생님인데 이 김중미 씨가 작가가 그 공부방 하면서 아이들과 웃고 울고 하는 과정을 자기 동네 이야기를 책으로 내서 창비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작품이죠. 몽실언니. 아까 강아지똥을 쓴 권정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전후를 살아온 한 진짜 가련한 여자의 일생이죠.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처럼 한국판 여자의 일생. 몽실언니라고 불리고. 제 후배가 이 책을 읽더니 막 통곡을 하다고 지금 경명여고 국어 선생인데 뒤늦게 이제 어린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더니 막 정말 통곡을 하더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 눈물 없이 못 읽죠. 마음이 너무 짠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책이에요.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어떤 책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방법을 얻는 거죠. 첫째는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수준이 좀 높아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권정 선생님이 강아지똥으로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권정 선생님의 다른 책,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는요, 실제로 안동 지방에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엄마 까투리가 지가 살려고 막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새끼 까투리 10명을 놔두고 왔네? 새끼 까투리는 아직 걸어 다니는데 날개가 없어가지고. 그래, 엄마 까투리 다시 내려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10마리의 까투리를 품어 안고 버틴 거예요. 나중에 이 권정쌤 동네 산 어떤 그 아저씨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엄마 까투리 타 죽은 자리에서 그 애기 까투리들이 뿅뿅뿅뿅 거리면서 10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해들은 권정쌤이 그 책을 썼죠. 엄마 까투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라는 부제가 붙은 오소리네 집 꽃밭. 이게 전부 안동에서 권정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정쌤 하면 작가가 권정쌤이다 하면 믿고 사시거나 구입하시거나 빌리시거나 하면 되죠. 아까 장애 전문 작가 고종욱 선생 작품이죠. 자, 이렇게 이게 사실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보다 더 유명한 게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 다운증후군인가 이래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왜 형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가졌으면 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인 동생도 많은 과정을 겪거든요. 엄마들이 장애를 가진 자기 그 형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이고 건강하지만
오히려 많은 애정 결핍이 시달리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사진. 아까 구름빵의 백희나라면 장수탕 선녀님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재래 목욕탕 있죠, 동네마다. 거기에 선녀님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해 신간 중에 원래 3월달에 나왔어요. 이상한 엄마. 자, 백희나 하면 이렇게, 물론 다른 책들도 있지만, 이제, 검증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빌려주시면, 아니면 사거나 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자, 황선미는 그림책이 아니고 주로 중학년, 고학년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마담을 왕암탁, 나쁜 어린이표, 초대받은 아이들. 저기 생일 파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요즘 아들 생일이 되면 왜 엄마들 친구 사귀게 하고 이러려고 친구들 초대하고 막 이러죠. 그러는 과정에서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최인순의 작가는 황선미와 함께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는데 아주 중견 작가들이죠. 탄탄한 글을 쓰는 제가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 내 짝꿍 최영대를 비롯해서 제가 설날 되면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직접 만두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 인문학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도 설날 되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송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 이 책도 최인순 작가가 쓴 그림책이죠. 그리고 가족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호칭, 명절 때 왜 친척들 많이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모 분지, 이모 분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잘 소개하는 가족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책들이 최인순 씨 작품입니다. 아까 말한 로알드 달은 믿고 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는요, 로알드 달의 어린 책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용 소설 로알드 달의 전기 이런 것까지 다 보더라고. 너무 재밌다는 거죠. 마치 베르베르 베르나르 같은 개미를 쓴 베르베르 베르나르 알죠? 무슨 책이든지 읽으면 재밌거든요. 거기 보면 개미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름이 생각 다 안 나는데 그런 좋은 책들이고 우리 아이는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돼서는 베르나르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딩 버전으로는 이제 로알드 달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작가를 좀 알고 난 뒤에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엄마들이 저학년 엄마들이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럼 이제 어떤 그림책을 살까 우선. 그럼 이제 수상작 사면 돼요. 자, 그림책 중에 가장 뛰어난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 한 권에다가 그 메달을 수여하고요. 그 다음에 노미네이트 된 후보작 몇 권에게는 아너라는 영예를 주죠. 그게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데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그림책 작가인데 이분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을 대상으로 주는 상이 있어요. 이거 칼 데콧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칼데콧상을 받았거나 칼데콧 메달 또는 칼데콧 아너다 이러면 대부분이 정평 있는 그림책이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림책하고 칼데콧상 받은 거는 찾아도 돼요. 우리나라에 한 200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중에 최신간이 이건데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다 못할 거예요. 최신간이 원래 칼데콧 메달을 받은 책이 위니를 찾았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하고 유아기 때 아이들 키워보면 곰돌이 알아요? 위니 더 푸라고 캐릭터 알죠? 그 위니 더 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실화예요. 위니 더 푸가 또 이야기할라 그냥 가자. 자, 일어나요 로자는요 수십 년 전에 미국 남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이 남북전쟁을 거쳐서 노예도 해방되고 많은 이렇게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부에서는 많은 차별이 남아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버스를 탈 때 백인들은 앞자리에 앉고요.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두 자리만 같이 앉게 돼 있거든요. 이 로자라는 아줌마가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공용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뒤에 백인이 올라타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야. 이 책 제목이죠. 일어나요 로자. 일어나 꺼지라는 거지. 그런데 로자 아줌마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난 못 일어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스 기사까지 와가지고 지랄하죠. 그래도 버텼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제 그 남부 애리조나주 아이고 조지아주 옆에 엘레베마주인가 하여튼 있다고 치고요. 미국 남부에 거기에서 모든 흑인들이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흑인들이 1년 동안 버스를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버스 안 타고 학교 가고 버스 안 타고 직장 가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에 가담했어. 그래가지고 전 미국의 큰 저항운동이 됐죠. 1년 만에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그 실화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일어나요, 로자. 그러니까 그림책이 보통, 이런 건 이제 고학년이 이제 저와 같이 수업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여기는 인종차별이지만, 인종차별, 흑백차별이지만, 흑백차별뿐만이 아니죠. 많은 종류의 차별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하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이런 게 칼데콧. 칼데콧은 한 권 한 권 제가 다 소개하자면요. 수십 시간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 이번 학기는 제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엄마한테 그림책을 한 권만 딱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지 이런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림책들이 많거든요. 자, 잘 모르시면 도서관에서 무조건 칼데콧 아니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 칼데콧 하면 칼데콧 하면 딱 정리해놨어요. 따로.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전미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상, 이건 영국의 전미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상. 국내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 게이트 그린웨이 상을 받은 영국 그림책들을 고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웬만큼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한 권만, 블랙독만 이야기하자면요. 블랙독, 검은 개라는 뜻이죠. 어떤 집 앞에 검은 개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엄청난 개인 거라.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창문을 닫았어요. 엄마가 와서 보니까 더 크게 보여. 집집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엄마 커튼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누나가 와서 보니까 산더미만하게 보여. 문을 잠궜어요. 이런 식으로 온 가족들이 나와서 다 보니까 점점 커 보여. 그래가지고 다 문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이 집에 막내가 있어. 세 아이 중에 꼬마 4살짜리가 또 보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거라. 근데 있잖아요. 걔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기하게 걔하고 하루 종일 놀고요. 나중에는 걔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근데 분명히 아까 산더미 안에 보이고 집집만하게 보였는데 그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라. 신기하죠?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요.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림책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집집만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산더미만한데 4살짜리 꼬마의 눈에는 그냥 조그만 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네 돌아서 놀다가 4살짜리 꼬마를 따라서 이 개가 집에 들어오는데 요만한 강아지인 거라.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를 맞이할 때 또는 전학을 갔을 때 벌써 그 전부터 두렵죠. 어머니도 이사를 갈 때, 그죠? 뭐 학부모 상담을 갈 때 두렵죠. 두려움의 크기는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하나가 보통 얼마나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하나하나 다 말하기 그렇고요. 산타 할아버지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유명한 작가죠. 대부분의 산타 할아버지, 우리가 일반적인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는요, 아침부터 신경질 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 나면서 있잖아요. 아이씨, 오늘 또 크리스마스네. 오늘 또 피곤하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 나눠줘야 되니까 막 짜증내고 투두두두거리면서 온 세상에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는 까칠한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깨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죠. 근데 12월 달에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 가지고 수업하려고. 매달 제가 이제 책을 정하거든요. 1학년 책, 2학년 책, 3학년 책, 고학년 책 이렇게 정해서 우리 카페에 발표를 딱 해요. 그럼 엄마들 인터넷으로 자기가 알아서 사야지. 자기 애, 그리고 읽어줘야 돼요. 제가 이 책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엄마들로 하여금 책에 눈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읽어주면 안 돼요. 저는 애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놀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놀면서 저하고 아이들 소통하고, 뭐 어떤 때는 책으로 집도 짓고, 어떤 때는 책으로 탁도 쌓고, 그죠? 어떤 때는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받아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수업할 때는 상인역 지하철 애들 다 모으잖아요. 30명. 그래서 저와 같이 지하철 타고 이제, 물론 엄마들이 도우러 오죠. 불안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한 2정류장 가가지고 내려서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사먹고, 우리 연구소까지 오고,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서 같은 거 이렇게 수업을 해요. 아까 손 큰 할머니 만들기 하면, 실제로 저 책은 집에서 엄마들 다 읽고 와야 돼요. 우리 연구소에 오면, 이제 만두를 준비해놨다가 애들은 만두피를 만들어서 속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엄마들이 저한테 많이 혼나죠. 잔소리 듣고.
책을 직접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 의도는 뭔가 하면요.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이 영국과 미국의 두 가지 상 외에도 제3세계 책들을 대상으로 한 상이 있죠. 그게 볼레나 라가치상.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받은 상이에요. 제가 너무 뭐 PPT 많아질까봐 생략했어요. 그리고 국제 안드레센상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영미권 외에 좋은 책들 대상으로 하는 상 이게 있고요. 또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으로는 미국에서 아까 칼데콧이 있다고 했죠. 저학년 그림책은 고학년들은 뉴베리상이라고 있어요. 아까 샬롯의 거미줄이 이런 책들은 대부분 뉴베리상을 받죠.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성장 이야기를 주로 뽑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요. 방금 작가 따라가기, 상 따라가기 했어요. 더 쉬운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제일 많이 떼는 신뢰할 만한 출판사가 있어요. 전집에는 뭐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있듯이 좋은 단행본에도 그림책 같으면 1위 비룡소, 2위 시공주니어, 3위 웅진주니어, 4위 길버더리니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책 많이 팔린 순위죠. 근데 이런 출판사들은 대부분 꾸준히 좋은 책을 내요. 4위 길버더리니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길버더리니에서 나온 누구지?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길버더리니 편집 주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내는 그림책, 그림은 못 그려. 이 사람은 스토리만 쓰고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리는데 시리즈가 있어요. 손톱 깨물기, 용돈 좀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서 뭐 이런 책 시리즈 있죠. 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그림책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뭐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길버더리니 시리즈 한번 봐요. 지하철을 타고서 용돈 주세요, 손톱 깨물기. 그 밖에도 길버더리니라는 출판사에 좋은 책 진짜 많이 내거든요. 아까 강아지똥 길버더리니에서 나왔어요. 그 밖에도 뭐 하여튼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카페 오시면요 좋은 어린이 책 목록이 쫙 정리돼서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좋은 어린이 책을 잘 가려서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거든요. 지난 한 20-30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을 자기들 직접 읽어보고 분류해서 추천하고 이런 그런 권위 있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에요.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20주년 기념으로 목록을 만들었어요. 4-5년 전에. 그게 어린이 도서 연구에 올라가면 엑셀 파일로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그걸 저는 이제 재가공해서 다시 우리 카페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뭐 책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걸 장르별로 그림책, 또 만화책도요, 좋은 만화책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애들이 읽는 Y 말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제일 유행했던 만화가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베스트셀러 있죠? 장안의 베스트셀러.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물리친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타나서 또 한참 동안 애들이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에 빠져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마법천자문 나와가지고 또 평정하더라고. 그놈의 마법천자문 뒤에 한자 하나, 카드 하나 붙여주는 바람에 대박 났죠, 대박. 참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책 정말 조잡하고 막 그림도 그렇고 막 이런데 그게 대박 나고 있으니까. 요즘 그보다는 Y가 차라리 질은 낫지. 근데 Y도 마찬가지로 학습 만화라는 점에서 Y 또 시리즈 얼마나 많은지 막 뭐 하나 히트하면요, 옛날에 주니어 김영사의 아 시리즈처럼 뭐 하나 히트하면 뭐 엄청 내거든. 지금 Y도 그 짝이죠. 그래가 뭐 수십 건 나와 있더라고. 저거 안 보이게 치워야 되는데 빨리. 그러려면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알아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책을,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은 책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린 스님에서 책을 사서 나갈 때 애들이 책을 품에 안고 나가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책을 읽다가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20페이지인가 남겨놓고 안 읽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를 봤거든. 얼마나 책의 맛을 아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책은 재밌어. 깔깔거리고 막 신기하고 다음이 기대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책은 마음이 너무 짠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거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 책을 좋아해. 이 아이는 막 흥미진진하고 이러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책을 접고 안 읽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거 다 읽고 나도 그 못지않은 책 얼마든지 있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수성고 안 사고 달 쓰고 저 촌동네 살았는데도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에요. 카이스트 화학과 4학년.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와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돼서 잘하는 거죠. 어머니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엄마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 제일 자극을 많이 해주는 못된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나온 지 한 15년 지났어요. 잠수에도 제가 여러 번 추천해서 이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글 쓰신 분이 가끔 대구 내려서 강연도 하고 해요. 유명한 어린이책 전문가죠. 김은하 씨라고. 좀 못되게 써서 좀 짜증도 나지만 뭐 별나다 싶을 정도로 하여튼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막 책을 막 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많은 자극을 줘요. 책에 대한 기본의 기존 개념을 깨고 그죠? 이런 책을 자꾸 읽고 해야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고 하죠. 그리고 저 옆에 문고판 책 소설처럼 이 책은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 다니엘 페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자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어릴 때 책을 좋아해서 지금 유명한 소설가가 됐는지를 써놓은 책인데 아주 문고판이라 금방 읽어요. 한 시간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책 말미에 보면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한 10계명이라는 부록이 있어요. 지금 그걸 한번 보시라고. 그걸 보시면 우리 관념이 많이 달라져요. 10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애들한테 책을 읽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야. 우리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책 읽기를 막 무리하게 강요하죠. 뭐 분위기나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명절에 큰 집에 가가지고도 뭐 책 읽으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 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 10계명 중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한 번 든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이런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속극도 보다 재미없으면 채널 돌려야지. 근데 우리 막 한 번 든 책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그죠? 하여튼 이 두 책을 제가 어머니에게 추천하고 이런 책들을 이제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책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사실은 학원 정보 얻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들 보니까 학원 상담 가가지고 정보 얻고 뭐 여기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뭐 원비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조사 많이 하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엄마는 실제로 요 경동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동네 살면서 요 수성구 일대 모든 학원들을 다 섭렵하더라고요. 그래가 노트에 다 적어요. 학원의 특징, 선생님의 학벌, 뭐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정보죠, 이게. 엄마들이 이걸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반대죠, 사실은. 사교육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이 유익할지.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건데,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라고 너무 서둘렀고요. 또 표현도 거칠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머니들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후내년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입니다.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어요. 영어를 엄마표로 하면요, 사실은 영유 한번 1년 정도 다니고 영어 전문학을 쭉 다니고 중3 때까지 학원을 다니면요 사교육비가 한 4, 5천만 원 들어요. 영어 사교육비만.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영어 사교육비 확 뜯어요. 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